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미나는 송화인 대 운송인의 관계, 운송인 대 수화인의 관계를 규율하는 이야기를 담은 것들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거 송화인 대 수화인의 관계에 대한 세미나는 또 다음에 이렇게 준비를 할 것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협회 홈페이지를 좀 자주 들어서 보시고요. 어떤 세미나가 누가 또 하고 있는가를 좀 보세요. 그리고 저는 물류 무역 분쟁 이외에 제가 베트남에 다니면서 쌓았던 경험들을 강의를 녹여놓은 게 있어요. 그 작년에도 베트남 기업 이해하기 및 분쟁 예방 등의 세미나를 작년에 한 5번 했었거든요. 올해도 여러분들께서 언제 공고될지는 모르겠는데 베트남 기업과 거래하시는 분들은 저는 뭐 베트남의 투자 제도를 설명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베트남은 계약서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가진다. 베트남은 이런 문화를 갖고 있고 회의 문화가 이렇더라. 저는 이렇게 베트남의 기업 문화, 법률 문화에 대한 연구를 했던 사람이고요. 그런 자료를 한 3시간, 2시간 정도 분량으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베트남 사업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나중에 베트남 관련 세미나도 참석하셔서 베트남 사람들하고 거래할 때 이러이러한 것들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교훈을 좀 받아가시면 좋겠어요. 물론 어느 나라 가나 다 돈 안 주려고 애쓰고 있고 땡깡 부려요. 그런데 베트남 사람들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제가 베트남 사람하고 거래한 지 올해로 18년 됐습니다. 2001년부터 베트남하고 거래를 했고 변호사 된 지는 제가 6년밖에 안 됐어요. 저도 사업을 하다 변호사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무역, 물류 그리고 은행 쪽으로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영어가 잘 안 돼서 베트남 사람하고 한참 동안 정말 뜨거운 대화를 하고 영어가 서로 안 되니까요. 그러다가 얘네들이 갑자기 예스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내 물건이 얘네들한테 이제 어필이 됐구나. 이제 가격 조율만 하면 되겠다. 그러고 이제 술 먹으러 갔어요. 술 엄청나게 많이 먹었죠, 이제. 그때 48만 불짜리 이제 초도에 받게 생겼어요. 예스 그래가지고. 그리고 술을 진탕 먹고 다음날 이제 계약서 갖다 들이밀었어요. 사인 히어 그랬더니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야, 미스터 킴, 우리가 말한 예스는 억셉트가 아니야. 까리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네가 영어가 안 돼서 나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제 내가 네 말을 알았어. 내가 네 영어 때문에 힘들었었거든. 근데 내가 이제 네 말 이해했어. 근데 무슨 계약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자꾸 웃어요. 얘기하다 보면은 이를 드러내고 웃습니다. 우린 이를 드러내면 좋은 의미잖아요. 저는 속아가지고 계속 술 사줬어요. 이빨 내고 웃을 때마다. 나중에 한참 후에 알았어요. 그 친구들이 이를 드러내고 웃는 거는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다른 친구가. 그 친구 이름이 미스터 푸옥이었는데 저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야, 김 사장, 푸옥이 너한테 계속 이를 드러내고 웃은 거는 이런 뜻이다. 뭐냐 그랬더니 네가 맨날 밥 사줬지 그 친구한테. 맨날 노래방 데리고 다녔지. 근데 거래를 안 했어. 걔는 너한테 미안해서 이를 드러내고 웃은 것이지 너랑 계속 얘기해보겠다고 웃은 게 아니었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다는 거예요. 저보러요. 그래서 야 진짜 얘기해주지 그랬더니 저한테 너 언제 물어봤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책에 그런 얘기를 담아놨어요. 베트남의 과실 송금은 어떻게 한다, 노동법은 어떻다 이런 얘기를 적어놓은 게 아니고 베트남 사람들이 계약서를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연공서열 문화가 어떤지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이 계약서를 쓸 때 어떤 걸 중시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18년, 19년 동안 거래했던 그 경험을 토대로 적어 놓은 겁니다. 베트남에 나중에 가실 분들 나중에 와서 꼭 들으세요. 예. 이제 꼭지를 넘겨서 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겠습니다. 우리 상법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자기 여기서 운송인이죠. 그리고 운송주선인, 포워더라 그러죠. 운송인이나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베트남에 물건을 수출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제 물건을 공장으로 누가 가지러 오죠? 누가 와요? 용차 기사 오죠? 이 사람이에요. 그 밖에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 이런 사람들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등에 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자, 우리가 못한 건 입증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난 거 입증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신입사원이 첫날
회사 10분 늦었어요. 9시까지 못 가고 10분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차장한테 연락 깨졌죠. 얘기했어요. 차장님, 오늘 아침에 버스 파업했습니다. 그럼 차장 뭐라고 얘기해요? 야, 어제 뉴스에서 말했어. 넌 더 일찍 나왔어야지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잘했지만 손해를 났다, 막지 못했다는 걸 입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정은 거의 무과실 책임이에요. 우리 물건을 실어간 용차기사가 80살이에요. 눈이 침침해갖고 가다가 또랑에 빠져서 물건이 깨졌어요. 그럼 운송인 얘기해요. 야, 우리가 보낸 사람이 늙어서 그런 거지. 우리가 그런 거 알았냐 얘기했더니 송화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그럼 40살에 보냈으면 이런 일 안 생겼을 거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증명하지 아니함이라고 적어놨는데 저거 증명하는 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받은 물건이 깨져 있다 이럴 때는 무조건 운송인부터 뚫려 패면은 답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제가 물건을 베트남에 보냈는데 베트남 현지 포워더가 물건 그냥 서렌더 비일 없이 줘버렸어요. 서렌더 비일로 줬어요. 그러면은 저는 베트남에 있는 수입자는 누구한테 책임을 묻겠습니까? 베트남의 수입자는요. 베트남 포워더한테 책임 물으면 편하겠죠, 그죠? 그런데 베트남 포워더도 여기서 어디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여기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 밖에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나 운송 주선인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건을 받아야 되는데 물건이 없어져서 돈을 못 받게 됐어요. 이런 경우라면 여러분들은 한국에 있는 제가 계약한 포워더한테 책임 물으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에 있는 제가 계약한 포워더가 운송인도 지휘해야 되고 용차도 지휘해야 되고 현지 포워더까지 다 지휘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누구한테 해야 되지를 생각하시지 말고 한국에 있는 수출상과 계약한 포워더를 때리면 된다라는 거를 아시고 저한테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야, 수출상, 야, 우리 포워더가 나 돈 안 주고 물건 그냥 찾아가 버렸는데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미안해. 일단 내가 돈 해결해 줄게. 그리고 저는 저희 포워더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운송물의 멸실, 훼손,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우리 상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송물이 전부 멸실한 경우, 연착한 경우에는 물건이 도착해야 될 날에 시세해야 손해배상을 하게 되어 있고요. 목적물이 일부 멸실된 경우나 일부 연착된 경우는 도착한 날에 시세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마스 물품을 우리가 미국에 보냈는데 12월 22일 날 들어갈 게 25일 날 들어갔어요. 그럼 이미 그 물건은 이제 쓸데없게 된 거죠. 크리스마스 용품인데 트리를 어디 갖다 쓸 거예요. 이런 경우라고 하면은 손해배상액이 확 달라져요. 그래서 도착할 날과 도착한 날의 차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물품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나중에 한번 염두에 보시고요. 나와 있죠. 전부 멸실 연착된 경우는 인도 할 날, 일부 멸실이나 훼손된 경우는 인도 한 날. 근데 우리가 도착지 시세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실무상 CIF 가격의 120% 정도로 활용을 하고 있죠. 이 그림 보세요. 이 그림은 운송인이 잘못한 것 같아요? 송화인이 잘못한 것 같습니까? 송화인 잘못으로 보이죠? 왜요? 네, 이 제품이 쇠예요. 그죠? 쇠예요. 쇠. 스틸인데 이 베니대판 두께가 너무 얇죠. 그리고 안에서 결박을 안 한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안에서 또 여러 번 이렇게 밴딩을 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쇠하고 나무판 사이에 또 충진자를 넣어야 되죠. 근데 그걸 안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송화인의 책임으로 보이는 것이고요. 이거는 지금 지게발 들어갔다가 깨트린 거죠. 이거는 보세창고였는지 독후였는지 모르겠지만 운송인의 사용지휘 책임을 받는 노동자가 하다가 망가뜨린 거로 보이죠. 나중에 판결이 나오면은 이거 송화인 책임이 5야, 6이야 이런 말 굉장히 쉽게 하지만 5나 6이 나올 때까지 그 변증법적 과정은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게 소송에서 이기지 나중에 얼마 받을 거야 생각하시지 말고요. 일이 좀 더디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최대한 다해서 나중에 나한테 클레임이 날라오지 않게끔 꼭 이렇게 유념하세요. 우리가 설마 아유 그런 일이 나에게 생깁니다. 정말 저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자, 이제 문제 나왔습니다. 수하인 A는 무고장 선화증권, 이른바 크림비엘이죠. 크림비엘의 소지인으로서 컨테이너를 열어봤더니 파손당한 화물을 보게 됐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선사 B에게 묻고자 한다. 자, 질문 두 개예요. 이 경우 송하인 씨가 직접 적입한 경우, 아닌 경우 입증 책임의 소재와 내용은 무엇인가까지 말씀드렸죠. 하주 적입의 경우라면 수하인은 저 물건이 운송인이 받았을 때 깨끗했다라는 것까지 입증해야지 운송인을 팰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CF에서 작업을 했다고 하면은 내가 받을 때 깨져 있다는 걸 입증하면 돼요. 왜냐하면 CF에서 작업할 때 운송인이 크림비를 줬다라는 거는 내가 받은 물건에 과부족이 없고 포장 상태가 클린하기 때문에 크림비를 준 거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45일 동안 가는 유럽행 배에서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물건 실어 보낼 때 나는 내 일을 다 했다라는 거를 꼭 기록에 남기세요.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선적되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BL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의하여 컨테이너 안의 내용물의 상태까지 양호한 상태로 수령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 이런 경우 선화증권 소지인은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양호한 상태로 인도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된다. 뭐로 입증하죠? 송하인이 선적 후 이메일 보내주면 되죠. 야, 수하인 내가 물건 다 실었는데 이렇게 깨끗한 컨테이너에 잘 실었어. 나중에 문제 생기면 너 이걸로 운송인 깨.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양호한 상태로 선적되었다는 것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 송하인은 마지막 의무로 저걸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처럼 하주적입이 많아지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점점 더 중요성이 부각될 겁니다. 이것도 비슷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문제 읽어보시죠. 해상 운송 중에 화학작용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인접 화물이 훼손되자 그 화물의 소유자 D가 선사 B의 책임을 추궁하고자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운송인이 선사 B가 하주 적입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와서 적보 작업을 했을 때 봤더니 외관상에 이상한 점이 없다. 컨테이너에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건의 화학 물질이 위험물로 분류되어 있었다라는 사인이 없었어요. 컨테이너 외관에. 이래서 운송인인 선사는 적절한 방법으로 포장 적입되었는가를 통상적인 방법으로만 했습니다. 열어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리 대법원 판례는 뭐라고 했냐면은 운송인이 받았을 당시에 컨테이너에 아무런 외관상 이상이 없었고 써있는 화학 물질이 위험물이 아니다. 그래서 운송인인 선사는 더 신경을 쓰지는 않았지만 적절한 통상적인 방법으로 컨테이너를 받고 쌓고 작업을 했기 때문에 우리 대법원 판례는 선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제 여기부터 나오는 거는 저희가 협회 상담 받았던 얘기들을 좀 각색을 했어요. 업체 이름 지우고 좀 바꿨습니다. 자, 운송인 A가 화물 갖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B의 소진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운송인 A가 이제 마음이 급한 상황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LG 가지고 나타났어요. B의 소진이 아니고. 그래서 운송인 A가 살펴봤더니 그 LG, 그 보증장이 신용장 개설은의 명의로 발행되어 있고 바빴어요, 이날. 그래서 그 서류의 진정 성립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내어줬어요. 그런데 다음 날 선화증권 소진이 나타났어요. 야, 운송인 물건 내도 그랬습니다. 그때 운송인이 얘기했어요. 야, 어제 보증장 갖고 누가 물건 찾아갔는데 너 아니야? 그랬더니 나 아닌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말씀드렸어요. BL은 화물 자체를 대표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재반영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 경우에 원래 운송인인 선사는 OBL을 소지한 사람한테 물건을 줘야 되죠. 뭐 때문에요? 상환 증권성 때문에. 그런데 우리하고 대만 등 몇 개 나라에 있는 예외적인 변칙적인 제도인 보증도를 보고 상환 증권성 지금도 필요 없어. 뒤로 가 있어라고 얘기했어요. 물건 내줬어요. 근데 정말로 OBL 소진이 나타나서 책임 물었습니다. 근데 운송이 따졌어요. 야, 소진, 내가 봤더니 그 보증장이 신용장 개설은행이 만들어줬어. 난 잘못한 거 없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대법원 판례가 뭐라고 했는지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야, 운송인 보증도는 매우 변칙적이고 예외적인 거기 때문에 넌 잘한 게 없어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이런지에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까지 갔다라는 거는 운송인이 한 번 이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3번을 간 거예요. 몇 심에서 이겼는지는 찾아보지 못했는데요. 아직까지도 우리는 보증도라는 거에 대해서 상환증권성을 무시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그런 관행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심각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사건 보시죠. 운송인 A는 선화증권 소지인 C가 주장하는 보증도의 관행을 거절하고 끝까지 원본을 제시하고 있다. 요거 선화증권 소지인 C, 여기 없어져야 되겠죠. 그죠? 선화증권 소지인이라고 하면 그거 내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 선화증권 소지인이 아닌 C가 보증도 갖고 왔다는 게 되겠죠. 그랬더니 운송인이 얘기했어요. 야, 우리는 보증도 갖고는 물건 줄 수 없어. 내가 전에 그런 쓴맛이 있었거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C가 소송을 걸은 거예요. 아, 재판장님, 운송인 A가 저한테 보증도로 물건 안 줬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재판장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뭐라고 했냐면은, 야, 운송인 보증도는 권리가 아니야. 뭐라고 그랬으면 보십시오. 운송인이 이른바 보증도에 따르지 않고 선화증권을 요구함으로 하역이 늦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대머리 차질을 물게 됐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증도는 운송인이 너희를 위해서 시혜적으로 해주는 것이지 너희의 권리가 아니야. 너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너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고 운송인에게 내어줘야 될 의무도 없다라고 봤습니다. 이런 판례가 나오고 나서 보증도는 이제 약간씩 사라지고 있어요. 다음 문제 보시죠. 이건 제가 했던 사건입니다. 허위의 보증도로 수입 화물을 인수하려는 경우, 앞에 거랑 비슷하죠? 요것 때문에 갖고 왔습니다. 그 보증장이 신용장 개설은행 명의로 발행되었다 하더라도 보증장의 진정 성립에 대한 확인 책임 있으면 마찬가지로. 자, 근데 이 보증서가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하나 있죠. 어디 물어보면 될까요? 저 보증장을 만들어준 개설은행에 물어보면 되겠죠. 근데 개설은행에 묻는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물어보지 않고 그냥 줬어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대한 과실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된다. 누가요? 운송인이요. 그래서 저 화물이 만약에 15만 불이었으면은 15만 불 플러스 법정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주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비해를 잃어버린 경우라고 하면은 LG를 발급받아 화물의 인도를 청구하거나 화물가에게 120% 정도를 담보로 제공하고 각서를 가져와서 물건을 가져가거나 법원으로부터 비엘의 무효 판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엘이 나중에 막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다 운송인에게 왔어요. 근데 운송인이 이미 물건을 내어줬습니다. 그래도 이 비엘 갖고 온 사람이 진정한 권리자예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이 비엘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 비엘을 없애기 위해서는 법원에 가셔야 돼요. 법원에 가서 재건 판결 신청합니다. 재판장님, 이 비엘은 더 이상 의미가 없으니까 이 비엘을 무효로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3번은 잘 쓰지 않고 1번이 가장 많이 쓰는 그런 솔루션이 됐죠. 말씀드렸죠? 보상장의 한계. 보상장은 문헌성과 연관이 있습니다. 보상장은 송화인과 운송인의 관계에서만 유효할 뿐 수화인이나 제3의 비엘 소지인에겐 대항 요건이 될 수 없다. 말씀드렸죠? 화물 인도 지시서가 없으면은 물건 반출할 수 없는데 둘이 아는 사이라고 물건 내줬습니다. 이 사건도 제가 한 거예요. 이 사건은 김해 양산에 있는 고색창고랑 제가 했던 사건입니다. 고색창고 주인하고 혼사인이랑 짜고 물건 빼갔어요. 20만 2천 불인가 그렇게 빼갔어요. 이거 5번 보시죠. 요새 이거 문제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운송인이나 수화인이 송화인에게 연락을 해옵니다. 야, 송화인, 내가 그때는 얘기 안 했는데 우리 항구에서 정책이 바뀌었대. 너 돈 더 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제가 어제 그제 상담 받았던 거는 4천 불을 더 내라고 했어요. 4천 불을. 송화인에게.
인보이스 밸류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4,000불이면 적지 않은 금액이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항만 당국이 비용을 인상했다고 하면은 운송인이나 송화인은 이거 수화인이 아니라 송화인이 돼야 되겠네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문을 만들어 놨겠죠. 야, 송화인, 우리 통관 당국이 4,000불 더 내라고 하는데 라고 하면 서류를 보내줄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런 서류를 보내오지 않았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면은 여러분들은 서류를 받아봐야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청하십시오. 니네가 받은 공문이 뭔지 나한테 공증해서 보내라고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도 다시 연락이 안 왔어요. 제 경험상 모두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꽁돈 챙기려고. 우리가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통관 사정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수출상들의 좋은 마음을 이용해서 공돈 얻으려고 거짓말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번, 이것도 제가 이번에 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머스크 사건이에요, 이건요. 송화인 A가 캐나다에 물건을 수출하게 됐어요. 그런데 B라는 포워더가 와서 물건을 받아갔는데 그 B라는 포워더가 머스크 운송인 C에게 컨사인이 정보를 잘못 줬어요. 컨사인이 정보를 D를 줘야 되는데 D 다시를 줬어요. 그래서 저 화물이 토론토에 들어간 지 19일 동안 화주가 안 나타났어요. 19일 동안요. 그럼 정말 이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정말 진정한 화주 D는 연락 안 했다라는 거잖아요, 얘한테요. 자기가 산 물건이 도착 보고를 받아야 될 상황이 19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어요. 자고 있었어요, 그동안에. 나중에 머스크가 찾아냈어요, 컨사인이를.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는데 머스크가 전화했습니다, 컨사인에게. 야, 컨사인이 너 물건 안 찾아가? 그랬더니 나한테 물건이 왔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9일 동안 잡혀져 있던 금액이 16,000불이었었어요. 그 지금 포워더하고 머스크가 간에 싸움이 붙었어요. 둘이 뭐라고 싸우냐면은 포워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머스크, 우리가 정보를 잘못 줬다고 하더라도 너는 네가 결국은 컨사인을 찾았죠? 그러면은 19일이 경과되기 이전에 찾을 수 있었다. 왜 안 찾았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왜 그동안 게을렀냐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웃죠. 야, 포워더, 그거 정보를 줘야 되려면 너였다. 내가 찾아본 것만 해도 다행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둘이 싸우고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마스타비엘 있죠? 마스타비엘하고 라인벨하고 같은 말입니까? 같은 거로 알고 계시죠? 달라요. 자, 그럼 포워더비엘은 무조건 하우스비엘입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포워더비엘도 마스타비엘이 될 수 있고 그게 딱 맞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어떤 분한테 여쭤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사가 발행하면 다 마스타비엘이에요. 그런데 포워더가 발행하더라도 풀 컨테이너, FCL로 발행한 거는 선사의 대리인으로 발행한 비엘이기 때문에 포워더가 발행해서 마스타비엘이 된다고 합니다. 이해하셨어요? 운송인이 발행한 거는 LCL 건이라도 마스타비엘인데 포워더가 발행한 거는 만약에 풀 컨테이너 FCL이면은 운송인의 대리인으로 발행한 비엘이 되기 때문에 마스타비엘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의도냈어요. 지금 이 경우는 포워더 라인 둘이 다 있죠. 만약에 포워더가 정보를 제대로 줬어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포워더하고 머스크 중에 도착 보고 해야 될 의무는 누가 될까요? 컨사인이에게 야, 우리 물건, 니네 물건 곧 들어오는데 찾아가라고 해야 될 어라이벌 노티스 해야 될 의무가 누가 될까요? 네? 머스크 왜요? 네, 맞아요. 라인메일이 발행이 됐으면은 도착 보고는 무조건 선사가 해야 된대요. 선사가 실수로 도착 보고 안 하고 있고 그걸 포워더가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그런 경우라고 해도 포워더가 라이너가 하지 않은 도착 보고를 해야 될 의무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라인메일이 발행이 됐으면은 도착 보고는 선사가 한다라는 거는 이 업계에 거의 99% 정설이더라고요. 물론 예외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까지는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이것도 요새 많이 생기는 사고입니다. 제목이 약간 다르죠? 예, 자 바꿨어요. 컨테이너가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운송인이 시비를 걸었어요. 송화인에게. 이것도 요새 저한테 상담 자주 옵니다.
자, 송하인의 선적작업 부주의 내지 포장불량으로 인하여 자신의 컨테이너가 망가졌다고 운송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송하인을 상대로 책임 묻는 운송인. 이해하셨죠? 이것도 나눠서 봐야 되겠어요. 자, 하주 저깃 같으면은 송하인은 저 컨테이너 안에 있는 물건은 나중에 망가지면 다 내가 책임져야 되죠. 내가 관리 감독을 안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주적인 컨테이너라고 하면은 쉬퍼가 컨테이너 망가진 데다 집어넣을 가능성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하주적입으로 간 상황이라고 그러면은 송하인의 운송인에게 야, 운송인 내가 바보냐? 내가 다 확인하고 집어였다라고 얘기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아닌 경우 CF에서 작업을 했다고 하면은 이때 크레인 BL이 발행됐으면 운송인은 책임져야 되죠, 자기가요. 왜냐하면 포장이 잘못됐거나 수량 부족이면 자기가 크레인 BL을 주지 말았어야 됐는데 나중에 갖고 가서 컨테이너가 망가졌는데 안에서 내용물이 새어나와서 망가졌다고 하면은 결국 운송인이 가장 흔들렸다는 얘기죠. 내장되어 있던 화학물질이 새어나와서 컨테이너가 망가졌으면은 운송인은 자기가 크레인 BL 준 이상 자기 운송과실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가 되든지 간에 이런 경우라고 하면 운송인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교재에 안 들어가 있을 건데 제가 어저께 좀 고민을 하다가 제 생각이지만 말씀드리려고 집어였어요. 이것도 제가 사건한 겁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싱가포르를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쿠퍼예요. 구리 원료예요. 구리 원료인데 이 수익자 B가 구매 계약에 목적물을 싣지도 않았어요. 아주 대범하죠. 목적물을 싣지도 않고 shipping 노티스를 한 거죠. 야, 수익자 물건 언제 들어가니까 수입자 물건 언제 가니까 찾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BL도 허위로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BL 카피를 받았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사건이 이상해서 저한테 의뢰가 왔어요. 이 수익자가요. 아니, 상당 기업 A가. 나중에 제가 머스크랑 이거 한진 부도나기 전의 일인데 머스크랑 한진하고 들어가서 봤더니 그런 BL 번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환적을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싱가포르 머스크한테 물었죠. 야, 머스크 니네 그 취급한 BL 번호 중에 이런 거 있어? 그랬더니 공문이 왔어요. 디어 누구에게, 친이한 누구에게 왔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준 BL 번호 알지도 못한다. 이런 일은 없다라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BL을 한국어로 공증을 해서 법원에 가서 제출을 했죠. 재판장님, 이 사건은 수출상이 선적하지도 아니하고 선적했다라고 허위의 선적 통지로 내고 시도한 겁니다. 당연히 이거 우리가 이겼죠. 이거는 뭐랑 상관이 있냐면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신용장의 성격 중에 추상성 아시죠? 신용장은 서류로 하는 거래예요. 그렇죠? 독립성은 뭔지 아시죠? 신용장이 개설되고 나면 매매 계약하고 동떨어지는 거죠. 독립성이에요. 추상성은 뭐냐면은 우리가 부두 가서 화물 열어보고 물건값 주는 거 아니죠. 추상성이에요. 서류를 보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류가 맞으면 돈을 지급되죠. 그런데 신용장의 추상성 원칙을 파괴시키는 게 예외가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그게?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나 아실 수 있어요. 신용장과 서류가 일치되면 돈을 지급해야 돼요. 그 안에 쓰레기가 들어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뭐 하나를 통해서 수입자는 돈을 주지 않을 수 있어요. 뭡니까 그게? 어떤 제도라고 하죠? 영어로 말하면 인정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정션. 우리말로 하면은 신용장 대금 지급금지 가처분. 그 요건이 무엇이냐면은 선적서류의 위조, 변조, 허위 작성의 사실을 은행이 알 수 있었으면은 은행이 돈 지급 안 해도 됩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선적서류가 허위 작성된 거죠. 물건을 싫지 않았어요. 물건을 싫지 않은 상황에서 싫었다고 거짓말로 작성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무역사기에서도 나오는 사건이고 제가 일로도 갖고 왔던 거는 물류 분쟁에 지금 머스크하고 한진 해운이 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사례로 가져온 겁니다. 무역 분쟁의 사례도 되고 이해하셨어요? 물건을 싫지 아니하고 물건을 싫었다고 해서 저는 환적 항구에 있는 싱가포르 머스크에게 물었어요. 이런 비밀번호 니네 봤니? 그랬더니 이런 경우 없다. 우리 이런 거 취급한 적 없다. 믿어라 라고 해서
저희는 그 사건 밤에 기피 처리해서 신속하게 저를 접수해서 이때 신용장 대금 지급을 막았어요. 이때 막아진 금액이 78만 불, 78만 9천 불이었습니다. 큰 돈이죠. 그렇죠? 예. 자, 다음 사건 보시죠. 이게 그겁니다. 미국에 있는 포워더가 수입업자에게 입금증 없이 물건을 줬어요. BL 없이 수입자에게 화물을 인도한 경우. 보세요. 지금 수출업체 한국이 이 업체가 이 포워더랑 계약을 했어요. 이 업체가 웬만큼 볼륨이 있으면 운송인하고 직접 계약하겠죠. 근데 그렇게 안 돼. 거의 없어요. 제가 다녔던 LG나 삼성 같은 경우는 운송인하고 계약할 수 있어요. 볼륨이 되기 때문에. 근데 웬만한 업체는 수출업체가 운송인에게 얘기하면은 포워더한테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포워더랑 계약을 했더니 포워더가 용차를 보내왔어요. 그리고 방역하고 포장업체도 소개해줬고 운송인도 정해줬어요. 이 그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얘가 책임을 져야 돼요. 왜냐하면은 나는 얘 모르죠. 얘는 얘 몰라요. 그죠? 몰라요. 얘가 아는 게 얘밖에 없어요. 얘가 얘를 계약하고 보냈고 얘가 얘랑 얘기해서 얘의 물건을 포장해주라고 그랬어요. 얘네들은 모두 얘의 사용 지휘 감독을 받는 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사고를 치면은 이 사람은 얘한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얘랑 싸울 필요가 없어요. 얘가 머스크 상대로 싸우는 거 쉽지 않죠. 얘는 지랑 급이 맞은 얘랑 싸우고 나중에 둘의 관계는 뭐 니네끼리 알아서 해라. 난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얘가 사고 쳤죠. 근데 이 사람이 얘한테 소송을 걸겠다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죠. 얼굴도 모르는데. 제가 얘기했어요. 사장님은 얘를 때리세요라고 제가 그랬어요. 나중에 얘하고 얘의 관계는 내부 구상 문제로 해결하시고 일단 얘만 폐쇄해 그랬어요. 대금 결제나 수출업자의 동의 없이 물건을 인도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수출 대금에 지금 손해가 생긴 거죠. 한국 포워더의 관리 감독 책임에 있고 이 사람은 모두 우리 민법의 사용자 책임이라는 법리를 가지고 해결할 수가 있어요. 사용 지휘 감독을 받는 자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사용하는 사람이 책임진다. 왜냐하면 사용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로 인해 돈을 벌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로 인해 생긴 손해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말씀드렸어요. 화물이 목적 항구에 도착했는데 컨사인이가 안 나타나요. 자, 운송인 A는 싱가포르를 목적 항구로 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부산을 출발하여 예정기일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 통관에 필요한 서류가 통과되지 아니하였고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컨사인이가. 이때 체화 비용 등 추가적인 비용은 누구에 부담해야 되는가? 운송인이 송화인에게 했습니다. 야, 송화인, 네가 지정한 컨사인이가 안 나타났어. 그랬더니 운송인이 내가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운송인이 그러죠. 야, 나는 걔 면식도 없는데 넌 그래도 네가 걔를 지정했다. 네가 손해배상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서 이런 거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처럼 현지에서 컨사이니가 부도가 났든지 아니면 물건값이 폭락해서 안 나오든지 아니면은 골탕 먹이려고 안 나오든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제가 상담하기로는 국적별로 많은 나라는 많지는 않은데 저는 이제 베트남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베트남 현지에서 호치민에서 물건 쟁겨져 있다가 반송해야 되는 경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이것도 한번 집어넣어 봤습니다. 말씀드렸죠. 하우스 BL, 운송인 발행 BL은 항상 마스터지만 중개인 발행은 FCL의 경우는 마스터이다. 얼마 전까지는 하우스 BL은 포워더 BL 억셉터블이라는 문구가 있지 않았으면 은행 내고가 안 됐어요. 근데 그건 그동안에 은행에 갑질이었었어요. 왜냐하면은 포워더 BL도 유가증권이죠. 유가증권은 지시증권성이 있어요. 그래서 은행은 매입에 대한 매입 의뢰에 대해서 응할 의무가 있는데 안 받았었어요. 그동안에. 근데 이제 바뀌어서 지금은 포워더 BL이 금지된다라는 문구가 있지 않아 이제 매입 의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운송인의 대리 문구는 이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보면 땡땡땡 선사의 에이전트로서 땡땡땡 선사의 캐리어를 대신하여 이렇게 적혀져 있죠.
어떤 분들은 하우스 비엘이 우리나라 법 규정이 없다고 저걸 불법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주로 은행이 얘기하죠. 은행이 야, 우리 하우스 비엘 안 받을 건데 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상법에는 하우스 비엘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기 표 적어드린 거는 운송인이 아니 운송 중개인이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 쓰는 영어 표현들입니다. 이것도 약간 여러분들 페이지랑 다르죠. 크림비엘 소지인과 운송인의 관계. 자, 하주적인 화물의 경우에 소지인은 송화인이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양호한 상태로 인도했던 사실도 입증해야 한다. 왜냐하면 저 컨테이너를 받을 운송인은 저 안에 어떻게 들었는지 아무것도 모르죠. 그래서 송화인을 믿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FCL 화물이나 LCL 화물, 이거는 이 FCL 화물은 하주적입이 아닌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경우라고 하면 소지인은 수화인은 운송인으로부터 수령할 당시에 송계 사실만 입증하면 충분하지 얘처럼 추가적인 입증 요건이 없다라는 겁니다. LCL 화물은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CF에서 작업을 하니까 작업하는 운송인이 물건 보고 물건 깨끗하네, 포장 문제 없네, BL 줄게 라고 하기 때문에 저걸 받은 수화인은 야, 나 크림벨 받아서 운송인 네가 가져오다 깨트린 게 맞지라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반드시 물류 분쟁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가 나중에 불일치가 생기면 분쟁을 가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가끔 말씀드리려고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우리가 미수에 대한 고민은 업체를 다 있어요. 저도 지금 미수 한 2장 이상 있어요. 변호사인 저도 미수 해결 못하고 있는데 제가 물류업 업체들을 위해서 미수 관리하는 좋은 방법을 고민하다 이걸 생각해냈습니다. 자, 저는 A 업체고 B가 제 물건을 사가는 수입업체예요. 그런데 한꺼번에 망하려고 하는 업체들은 부동산하고 동산하고 다 감춰요. 그리고 마누라 이름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고민하다가 제 물건을 사가는 업체의 거래처 채권을 확인해 보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이해가 안 되죠? 내가 B고 물건이 A가 나한테 물건을 파는데 왜 A가 내 거래처 시의 정보를 원하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달리 해보시고 야, B, 우리가 너한테 물건을 공급하는 벤더로서 네가 네 거래처들한테 어떤 물건을 어떻게 파는지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러면 네가 나중에 서비스하기도 좋고 크레임 해결하기도 좋다. 그러니 네가 네 업체 정보를 우리한테 좀 줘라. 그러면은 B도 A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C에 정보를 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B가 C에 대한 정보 채권을 가지고 나중에 B가 정말 돈을 안 줄 때 B 소재지 국가에서 비용이 좀 저렴하게 되는 가압류를 할 수가 있겠죠. 지금처럼 재산만 찾아서 자동차만 찾아서 예금만 찾아서 하는 거는 도둑놈들은 다 감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B라는 업체가 C나 D에 갖고 있는 채권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물류업체만 계실 건 아니고 무역업체에도 계시고 물류업체 계신 분 중에서도 무역업체에 대한 크레딧이 꽤 있을 거예요. 저도 예전에 회사 다녔을 때 저희 썼던 물류업체랑 나중에 정산할 때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산하는 문제는 어디나 다 있어요. 나중에 상계할 때 비용 맞지 않고 서류 부족하고 그리고 서류는 있는데 담당자가 아닌 경우도 많이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거래 종결 단계에 가서 하면은 그때까지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는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은지 분쟁을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유일한 증거가 많이 있어야 되겠죠. 어느 날 갑자기 3년치에 채권 다 가져다 얘기하면은 힘들어요. 그래서 매주 아니면은 분기별로 매달 채권 정리하고 크레딧 정리하고 AS 비용 정리하고 뭐 판가가 어쩌고 그럼 이런 걸 정리하신다고 그러면 나중에 거래 말기에 거래처가 연락 끊어버린 경우도 예방하기가 수월해져요. 정보력이 있으면은 그렇게 갑자기 잠수 타지 못하거든요. 여기 있는 것들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내 거래처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내 거래처가 그 업체들한테 어떤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거래처의 거래 상대방이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지를 또 이렇게 계속 그거를 서칭하신 노력을 하면은 여러분들의 거래처가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 상대국의 통관 제도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 바이어가 우리 물건을 사감으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고
또 우리한테 더 많은 물건을 사가야 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야, 바이어, 니네 나라의 통관제도가 이번에 이렇게 바뀌었어. 너 알고 있니?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하시면은 그 정보가 그렇게 깊진 않겠지만 내 물건을 사가는 바이어들한테는 굉장히 감사한 얘기가 되겠죠. 우리는 너를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거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LG 다닐 때 제가 만든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LG was born for you라고 했었습니다. LG는 너를 위해서 태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거짓말도 잘한다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거래하시면은 채권 관리하시는 게 지금보다 많이 수월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생각한 겁니다. 미수가 많아지고 있는데 우리 물린 게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수를 갖다 주는 거예요. 들어간 게 있지 않습니까? 계속 외상 달라고 하는데 줄 수 없다는 얘기를 하기 힘들어지니까 일정하게 미수 도달 시점 이에는 자동으로 추가 발주가 금지되게끔 계약서를 만드는 거예요. 야, 니네 바이어, 니네 지금 미수 비율이 30% 넘어가면 발주 안 돼. 미수 금액이 5만 불 넘어가면 발주 안 돼라는 계약서 조항을 삽입하는 노력만으로도 바이어는 우리한테 굉장히 겁을 먹습니다. 쟤네들은 채권 관리를 열심히 잘 하고 있구나 해서 물건 사갈 때 전에 미수 얼마큼이라도 갚고 가져가지 그냥 야 줄렘 주고 말렘 말하는 식의 그런 거래 하지 않습니다. 미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런 거 하시고요. 그리고 미수가 얼마 정도 되면 계약 해지하겠다. 자동 해지 조항. 물론 경고용이에요. 여러분들도 어렵게 발굴하신 바이어 하나 사라지는 게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악성 바이어보다는 차라리 없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악성 바이어를 사전에 차단하시고 미수액이 더 커가는 거를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계약서 안에 명시하는 거예요. 최고 가장 오래된 금액이 얼마큼 됐는데 너 미수가 너무 많다라는 거를 내가 구두로 하는 것보다 계약서 조항을 상기시켜주면은 그만큼 우리는 법적 논리적으로 대응하기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거래 말년에 와서 상계 처리 정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채권 금액을 일치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상으로 준 금액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고 저쪽 상대방하고도 유권한자의 관리가 돼야 됩니다. 제가 했던 사건 중에 하나는 7년을 거래하고 끝난 업체인데 7년 동안 해마다 부품 클레임을 안 했었어요. 7년 동안 이쪽에서 받을 채권하고 이쪽이 준다는 채무가 5배 이상 차이가 났어요. 이 상황에서 제대로 될 리 없죠. 그래서 우기는 사람이 이겼습니다. 어떤 업종을 불문하시고 우리는 거래 말기 가기 전까지 인터벌 주기적으로 야 우리 채권 채무가 이만큼 있는데 책임 한번 따져보자라고 계속 경고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3번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저한테 상담 오는 건 중에 10개 중에 2개는 해킹 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미국 업체가 돈을 보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미국 업체가 해킹당했다고 한국 업체한테 수를 걸어온다는 거예요. 한국 업체 얘기했어요. 야, 내가 해킹당한 거 아닌데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해킹을 당했다고 쳐요. 해킹당한 게 잘못이에요? 내가 컴퓨터 길에다가 내버리고 갔어요. 보안카드 길에 버리고 갔어요. 이런 경우라 하면 따져볼 만하죠. 그런데 통상의 보안 장치를 다 하고 주기적으로 비밀번호 바꾸고 보안 프로그램을 깔았던 통상적인 주의임을 다한 사람 컴퓨터가 해킹을 당했어요. 이게 잘못한 겁니까?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 업체가 야 한국 기업 네가 해킹 당했으니까 네가 책임져 라고 얘기했습니다. 해킹 당했는지 확인할 수도 없어요. 해킹 당했다고 쳐도 내 관리 감독 주의 잘못한 거 아닙니다. 이 경우라고 하면은 해커의 말을 듣고 속은 송금 기업이 100% 책임져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 100% 송금 기업의 책임이 될까요? 아직까지 이런 거에 대한 판례도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재판장이라고 하면 이렇게 한마디 할 것 같아요. 너는 뭐를 다 안 했다. 뭘 안 했을까요? 해커가 보내온 팩스 한 장을 받고 이메일 한 장을 받고 송금을 해버렸어요. 뭘 안 했죠, 이 사람은? 확인 안 했어요. 어떤 거 확인 안 했어요? 10만 불이든 30만 불이든지 큰 돈이잖아요. 수출 기업이 야 우리 거래 계좌 바뀌었어. 담당자 바뀌었어. 이거 우리 본국에 전화해보면 되잖아요. 수출업체한테. 근데 안 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재판장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야 송금업체 너는 관리자의 주임을 다 안 했다.
물론 시차가 있고 14시간 시차가 있고 어쩐다고 하더라도 너는 은행에 보내기 전에 다음날 아침에 수출업체한테 보내서 야 미스터 킴 니네 계좌번호 바뀌었어? 한번 보여줘봐. 이렇게 했었으면 막을 수 있는 손해였었죠. 이렇기 때문에 이메일 해킹에 대한 책임 기속을 요새 송금업체로 하고 가는 그런 추세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계약 초기 당시에 계좌번호를 계약서에 넣습니다. 왜 그럴까요? 계좌번호가 바뀔 상황이 되면은 계약서를 바꾸자라는 거죠. 계약서 변경을 통해서 서로 주임을 강화하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킹, 여러분 나중에 혹시 해킹에 대한 책임 기속에 시말리게 되시면은 야, 보낸 니네가 100% 잘못했다라고 무역협회에서 그러더라고 얘기하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철저한 신용조사를 통하여 악성 채권 사정에 예방하고 만약에 분쟁이 생기면은 소송으로 가지 마시고 뭐로 합니까? 중재로 하세요. 우리 한국법원에서 내준 소송 판결 중국 가서 집행 안 돼요. 그런데 뉴욕 협약은 158개 정도 나라의 문명국들이 다 받아들여요. 미국에서 재판을 했던, 한국에서 재판을 했던, 가나에 가서 재판을 했던 그 중재 판정문은 중국에서 받아들여집니다. 중국이 뉴욕 협약에 가입을 했고 이제 우리나라 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문도 중국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기업들은 분쟁에 대한 해결 조항을 잘 안 넣으려고 그래요. 처음부터. 왜냐하면은 이제 계약 막 시작하고 얼마큼 갈지 모르는 상황인데 야 우리가 벌써 싸울 거를 대비해야 되나? 안 넣으려고 합니다. 근데 계약서는 비 오는 날 필요하잖아요. 여러분들 앞으로 만약에 계약서 갱신할 업체가 있거나 신규로 거래하실 업체 생기면은 그 전까지 소송으로 하셨던 거 아니면은 분쟁 해결 조항 넣지 않으셨던 거는 다 잊어버리시고 중재를 꼭 쓰세요. 중재를 하셔야지 심판도 빨리 끝나고 어디 가서 받은 것도 다 집행이 가능하고 그리고 중재원은 판사처럼 무식하지가 않아요. 중재원들은 그 아이템에 밝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중재에 대해서 매우 효율적인 판단 내려줍니다. 판사처럼 이상한 소리 하지 않아요. 중재, 상사 중재를 하셔서 분쟁 해결하십시오. 자, 제가 수화인이고 물건을 받는데 깨져 있어요. 누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가? 화물 손상 당시에 선화증권 소지인. 만약 BL이 없으면 누가 하죠? 물건 받은 사람이 하는 거죠. 그땐 수화인이 되죠, 수화인. 물론 BL 소지인하고 수화인은 같은 말이에요, 그죠? 같은 말인데 BL이 없는 경우라 하면은 BL 소지인이 아니라 수화인이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누구에게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이행보조자는 아까 사용자 책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클레임 해결 방법으로는 중재를 하시고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결 가능성은 있는데 그 사람이 한국에 아무것도 없어요, 재산이. 그럴 경우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본국에 가서 하시든지 그 사람의 재산이 있는 나라에 가서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기업이 중국 가서 중국 기업 상대로 소송해서 이긴다라는 거는 100%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숨겨놓은 재산이 어디 있는가를 좀 미리 아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처의 또 다른 거래처가 어디인지 그런 걸 좀 미리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하주 적입 시 화주는 컨테이너의 상태를 확실하게 검사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실기로 한 이상 화주가 결정한 거예요. 아, 이 컨테이너는 우리 물건을 실어 나가기에 매우 적합해.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컨테이너 생긴 문제는 모두 송화인이 책임져야죠. 왜냐하면 컨테이너에 대한 주임을 다 하지 않았고 그 컨테이너의 하자로 인해서 생긴 멸실 훼손에 대해서는 모두 컨테이너에 실어보낸 송화인이 책임을 진다. 이런 사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화물에 충격이 오면은 색깔이 변한 장치가 있습니다. 이거 사실 제가 가격은 모르겠어요. 가격은 모르겠는데 이걸 받은 수화인이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왜 좋아할까요, 수화인이? 이거 운송인이 망가뜨린 거네? 라는 거 하나 하고 또 뭐죠? 아, 송화인이 나한테 이만큼 신경 써주는구나. 좋잖아요. 이런 거 하나 붙여서 보내시면은 수화인하고 아주 오랫동안 갈 수 있는 좋은 서비스가 되는 거죠. 요건 충격이 오면은 그림이 나타나는 장치고요. 다음 장면은 흔들리면은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는 물건을 내보내실 때 이것이 충격에 민감한 물건인지 그런 것 좀 보시고 붙여주시면은
저 바이어하고 계속 오랫동안 굉장히 페이버러블하게 오래 갈 수 있겠죠. 요건 요새 새로 나온 겁니다. 우리 생선이나 생화 그리고 물고기 같은 거 있죠. 살아있는 물고기. 이런 거 담아당기는 스마트 컨테이너예요. 보온 보냉이 잘 되기 때문에 효능도 있고 그리고 이 안에 RFID가 붙어서 내 컨테이너가 없어지면은 어디로 사라졌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장치죠. 베트남에서 요새 부도 노동자들이 물건을 많이 훔쳐가요. 그래서 사진을 찍는다 어쩐다 하는데 고가의 물품이라고 하면은 컨테이너 장치 자체에 보안 장치를 붙여서 이 컨테이너가 어디로 움직여지는지 충격이 가해졌는지를 안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고민해 보실 수 있죠. 이거는 제가 왜 담아놨냐면 여러분들이 물건을 내보내시기로 했어요. 컨테이너가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 컨테이너가 구멍이 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 컨테이너 쓰시면 안 되죠. 근데 그 컨테이너를 반납을 했는데 그 컨테이너가 다른 데 가서 또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 업계, 우리 동업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뭘 해주시냐면은 이 컨테이너는 손상되었으니까 집어넣지 말아라고 워닝을 주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분들, 다른 화주를 위해서 쓰시라고 넣는 거고요. 보시죠. 소송은 채무자의 나라나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나라에서 해야 됩니다. 외국과의 사법공조 협정 없이는 소송에 의한 판결이 외국에서 승인 및 집행이 보장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소송 대신에 중재를 가시면 굉장히 좋은 그리고 좋은 중재인 그리고 빠른 절차 그리고 저렴한 비용 그리고 거래에 밝은 똑똑한 중재인들이 법원 판결과 똑같은 효과를 주는 중재안을 내놓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소송보다 훨씬 더 많은 이득을 보실 수 있죠. 제가 강의 장표에는 중재 규칙이라고 해놨는데요. 중재법이 준거법이 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A 국가가 B국에 수출을 하는데 A가 중국이고 B국이 한국이에요. 그러면 중재는 다른 나라가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과 중국 간에 싸우는데 중재를 홍콩으로 하겠다. 그건 아니죠. 그죠? 홍콩도 중국 땅이기 때문에 그건 좀 미련한 거고 말씀하신 대로 싱가포르 가시든지 아니면 중국의 배타적인 캐나다에 가시든지 그럼 우리한테 유리하겠죠. 근데 중국 놈들이 거기 가서 안 하려고 하겠죠. 그죠? 그래서 중재기와 중거법은 우리가 다 달리 정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나라 법이 우리한테 유리한지를 꼼꼼하게 보실 수는 없는데 그래도 중재에 밝은 분들한테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어느 나라 법을 쓰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뉴욕 협약에 의해서 우리 상사중재원의 판정도 중국 내 집행이 가능해졌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요거는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요새 많은 문제가 생기는 계약서 조항을 제가 저런 식으로 좀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어 본 겁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면 몇 분만 하시죠. 남은 강의도 잘 들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